믿음방패TV 함용식입니다. 오늘 중국하고 러시아 이 두 나라가 아주 작정을 하고 이 나라의 영공을 침범했어요. 러시아는 투폴레프 95 폭격기 2대가 침범했고 중국은 H6 폭격기 2대가 이 4대는 카디즈 한국의 방공식별 구역을 침범했고요. 그리고 러시아의 A50 조기 경보 통제기는 아예 독도 쪽에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이게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한국의 영공을 침범할 때는 반드시 어떤 목적하에 침범을 하죠. 그냥 막 침범하는 게 아니죠. 그럼 무슨 목적으로 침범을 했느냐? 이게 러시아가 한국의 카디즈 방공식별 구역을 침범할 때는 중국도 마찬가지고 보통 폭격기를 보내거나 정찰기를 보냅니다. 그 중에서도 정찰기를 많이 보내요. 자, 우리가 많이 아는 미국의 정찰기 RC-135급, RC-135 계열의 정찰기 있잖아요.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보통 그거하고 많이 비교되는 정찰기가 러시아의 그 사진에 지금 나오고 있을 거예요. 일류신 20M 정찰기. 러시아에는 이 정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보통 한국의 카디즈 영역을 침범할 때는 이런 정찰기들을 보내요. 이 정찰기들의 임무는 뭐냐면은 신호 정보를 수집한다거나 그 레이더가 발산하는 주파수 영역, 주파수 정보 그런 것들을 수집할 때 이 정찰기들을 보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런 정찰기들을 보내서 한국의 레이더 이지스 구축함이 쏴 보내는 레이더 주파수 정보 그런 것들을 수집하고 그리고 한국 공군기지에 배치된 러시아의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라고 있죠. 굉장히 뛰어난 성능의 레이더인데 이런 레이더 정보를 수집한다 이겁니다. 이런 레이더 주파수 정보를 수집해야 그것을 제밍할 수 있는 역공격 무기들을 얘네들이 개발할 수 있으니까 그래 보통 정찰기들을 많이 보내요. 카디즈로. 근데 이번에는 희한하게도 한국의 영공을 침범시키는데 조기 경보 통제기를 보냈어요. 자, 영공을 침범한다는 얘기는 이건 우리나라 국토 안에 러시아의 군대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뭐 약간 과장해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영토 안에 들어온 거예요. 러시아 군대가. 영공을 침범한 거 아니에요. 심각한 사안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영공을 살짝 침범시키면은 지금 한국에 전략 무기가 들어와 있거든요. 많이 아시겠지만 F-35A 스텔스 전폭기가 무려 4대나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청주 공군기지에. 2대는 며칠 전에 들어왔고 그 전에 2대는 몇 달 전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들어온 F-35는 아직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안 돼 있다 치더라도 몇 달 전에 들어온 F-35는 지금 충분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얘네들이 아주 민감한 사안이죠. 영공을 침범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영공을 살짝 침범하게 함으로써 한국 공군으로 하여금 F-35를 한번 띄워보게 할 작정으로 그런 짓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는 그냥 가정입니다. 가정. 추측이에요. 뭐 저는 전혀 모르죠. 그 군사 기밀에 대해서 제가 뭐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1급 군사 기밀, 2급 군사 기밀. 그쪽에서 무슨 미국이 어떤 중요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는지 뭐 그런 거 제가 뭐 아는 게 없죠. 뭐 한국 해군이 그쪽에서 어떤 중요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나? 제가 그런 거 전혀 아는 게 없는데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은 아마도 러시아가 미국의 스텔스기,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스텔스기를 이길 수 없잖아요. 기술력에서 안 돼요. 그 미국의 스텔스기들을 어떻게든 레이더로 잡아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것들이 레이더를 쪼을 때, 레이더를 이렇게 쏠 때 어떤 식으로 이것들이 그 모양이 나타나는지 이 정보들이 데이터 정보들이 엄청나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영공을 침범시키면은 조기 경보 통제기는 그 레이더 감지 영역이 400km, 6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만 하면은 F-35를 감지해낼 수 있어요.
조기 경보 통제기 수준의 레이더면은 일반 폭격기라든가 정찰기들이 갖고 있는 레이더로는 스텔스 전투기를 전혀 감지를 못 해내지만 조기 경보 통제기 수준의 조기 경보 통제기 위에 보면 레이더 접시 모양의 레이더 그 안테나가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강력한 레이더예요. 잘만 하면은 미국의 스텔스기 정도도 미약하게나마 감지해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공군이 F-35를 출격시키게 만들어서 미국의 그 스텔스기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러시아의 그 A-50 조기 경보 통제기 레이더를 쏠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그 점이, 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놈들이 한국의 영공을 침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약한 나라를 건드는 거죠. 일본이나 미국한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영공을 침범해 보는 거예요. 한국이 수입한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무기를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그 정보를 한번 수집해 보려고 한국을 건드는, 제일 약한 나라를 건드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저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지금 이런 짓을 하는 게 잘 됐다, 차라리. 잘 됐어요. 왜? 자, 러시아가 그리고 중국이 이런 짓을 함으로 인해서 한국 국민들이 자각을 하게 돼요. 아, 한미일 삼각동맹이 정말 중요하구나.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한미일 삼각동맹을 다 망가뜨려 버렸는데, 아, 우리가 한미일 삼각동맹 회복시켜야 되겠구나. 자, 이번에 중국하고 러시아 군용기들이 침범함으로 인해서 카디즈를 침범하고 또 제이디즈, 일본의 방공식별구역도 침범했습니다. 그 러시아도, 일본도 그 F-15 전투기를 출격시켰어요. 자기네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과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한국하고 일본이 힘을 합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미일 삼각동맹이 공고하게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를 막으려면은,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려면은. 그거 저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잘 됐다. 이것들이 이런 짓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을 깨워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한미일 삼각동맹이 빨리 회복이 돼서 합동 군사 작전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한미일이 힘을 합쳐서. 야, 러시아하고 중국이 저렇게 조기 경보 통제기를 보낼 때는 우리 F-35를 함부로 띄우지는 말고, 정찰기라든가 폭격기들을 보낼 때는 F-35를 우리가 띄우자, 뭐 이런 식의 작전을 같이 협동을 해서 펼쳐야죠.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5대나 내려온 거 아니에요, 러시아하고 중국의 군용기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투기들이 이거를 다 막기 위해서는 굉장히 분주해질 수밖에 없어요. 바빠지고 전력이 부족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힘을 합해야 돼요. 야, 일본아, 너희는 동해 쪽을 맡아줘. 대신에 중국하고 러시아의 뭐 정찰기, 폭격기 이런 것들이 내려오면은 우리나라 카디즈 너네 들어올 수 있게 우리가 허락해줄게. 그리고 얘네들이 좀 더 심하게 들어올 경우에는 울릉도하고 독도 쪽에 그쪽 영공까지 들어오는 거는 일본 전투기들이 들어오는 거 우리가 허락을 해줄게. 그러니까 동해 쪽은 너네가 맡아줘. 우리는 서해를 우리가 철저하게 막아줄게. 이런 식의 합동작전을 펼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차라리 잘 됐다.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번에 이렇게 심각한 도발을 감행한 것이 차라리 잘 됐다. 우리나라 한미일 삼각동맹 회복시켜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 다 망가뜨려 놓은 저 한미일 삼각동맹 회복시켜야 돼요. 자, 최근에 한국하고 일본이 사이가 많이 안 좋죠. 문재인 정권 놈들 때문에. 그 중에서도 한일 청구권 협정 문제가 두 나라 사이에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는 물론 그 정규재 선생님 같은 굉장히 전문가들께서 유튜브 방송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일본 문제에 대해서 있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시각을 한번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먼저 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살펴보면은 이거는 1965년도에 한국과 일본이 양국 국민의 재산과 청구권 해결을 위해서 맺은 협정입니다. 그래서 주 내용은 뭐냐면은 3억 달러, 일본이 한국에 3억 달러를 무상 지원하고요. 이 3억 달러가 어제 환율로 보니까 3,530억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965년도에 이 3,500억 원을 무상으로 받은 거는 이거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3,500억 원이 65년도에.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2억 달러는 장기 저금리로 차관을 받았고요. 그러니 이 3억 달러 무상 지원 받은 거하고 2억 달러 장기 저금리 차관 받은 걸로 그 당시 우리나라가 고속도로도 깔고 댐도 건설하고 포항제철도 짓고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을 다 일으킨 거예요. 그 돈을 받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노무현 정권 때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자, 2005년도 노무현 정부 때 그때 민간합동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위원장이 이해찬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래서 65년도에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민간합동이 조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은 그 한일 청구권 협정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도 다 포함이 돼 있구나. 그러니 그들의 청구권은 사실상 소멸되었다고 이미 2005년도 노무현 정부 때 결론을 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5년도에 다 돈을 받아서 국가 발전에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청구하는 그 돈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신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근데 2012년도 이명박 정부 때 그 당시 대법원이 이 1심, 2심 판결을 깨고 이걸 파기환심시켰어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일본 기업들이 다시 배상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보수 우파 정치인들도 정말 반성 많이 해야 돼요. 이명박 정부 때 이런 화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미쓰비시가 항소를 해가지고 이 2012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재상고심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2012년도에서부터 2018년 작년 10월까지 시간을 질질 끌다가 이게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니 친북, 친중, 반미, 반일,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 대법원이 어떻게 최종 판결을 내렸냐면은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미쓰비시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다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미쓰비시의 재산을 압류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 일본 정부가 솔직히 열 안 받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니 우리가 65년도에 돈 다 주고 했는데 왜 그 판결을 뒤집어 엎고 협정을 뒤집어 엎고 약속을 어기는 거야. 열 받죠. 솔직히 말해서 일본 입장에서. 이에 대해서 김현종 차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 뉴스를 한번 보면요. 그 청와대에서 그때 김현종 차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 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2012년도하고 2018년도 10월 그 대법원 판결을 말하는 겁니다. 그 판결을 내렸으며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은 이러한 판결을 무시할 수도 폐기할 수도 없다. 자, 김현종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대법원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판결을 내렸으니까 미쓰비시는 손해배상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자, 한일 청구권 협정은 국제법에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대법원 판결은 국내법이잖아요. 국내법하고 국제법하고 어떻게 같냐 이거예요. 아니 국내법이야. 다 각자 자기네 나라들이 자기네 이익에 맞게 판결을 내리죠. 당연히. 그 국내법을 어떻게 국제법 사례에 적용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김현종. 이걸 가지고 일본이 국제법을 어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제법을 어긴 거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한국이지.
국민들이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이 청와대 놈들이 국민들을 속이고 있어요. 국제법을 어긴 건 한국이에요. 한국. 솔직히 말해서. 아니 왜 대법원 판결한 거는 국내법인데 그 국내법 판결 내용을 가지고 국제법에 적용하냐 이거예요. 한일 청구권 협정은 국제법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거는 65년 전에 1965년도에 그 국제법이 적용되는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다 하게 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원래 사실 그거 중에 일부를 떼서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그 당시에 이렇게 나눠줬어야 되는데 손해배상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거 그냥 그때 그렇게 처리 안 하고 다 그냥 국가 발전에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그 당시 그거를 다 국가 발전에 사용했으니 그 돈 3억 달러, 2억 달러 받은 거를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들에게 대신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그때 결론이 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이거를 다 뒤집어 엎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이 문재인 정부 놈들. 이렇게 해서 한미일 삼각동인 다 망가뜨리고 이 나라의 국가 안보를 도탄에 빠뜨리고 있잖아요. 아니 이거를 국민들이 이걸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 일본이 나쁜 짓 많이 했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정말 일본이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그게 나쁜 짓을 한 게 사실은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에 정말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그 난징 대학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난징 대학살 관련 글을 보면은 정말 일본 놈들 그 당시에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더만 그냥 정말 그때 난징 시민들이 30만 명이 살육을 당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어떤 글이 있냐면은 그 일본군 장교 2명이서 내기를 해요. 난징 시민들 100명을 무릎 꿇려서 앉혀놓고 100명을 이 100명을 누가 더 빨리 목을 베느냐. 일본 돈을 갖고 그 짓거리를 하고 앉아 있었어요. 일본 놈들이 그 당시 일본 군인들을 일주일 동안 풀어놓고 야 너네들 일주일 동안 하고 싶은 대로 해.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강간하고 싶으면 강간하고 그러니 악마 같은 짓거리가 그 난징시에서 펼쳐졌던 겁니다. 30만 명이 살육을 당하고 강간을 당했어요.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죠. 일본이 그 당시에. 그리고 마루타 생체 실험 이런 거 하고 그래서 일본이 이거에 대해서 이 참여를 하면 참 좋겠는데 일본이 회개를 안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이 직접 심판의 몽둥이를 들어서 일본을 후드려 팬 거예요. 그게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폭이 떨어졌는데 이거는 사실 뭐 별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원자폭탄 공격을 받았다는 상징성이 있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벌어졌느냐? 1945년도 3월 5일 밤 10시에서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그 6시간 동안 도쿄에서 벌어졌습니다. 도쿄 대공습. 자, 그때 미 공군의 B-29 폭격기가 300대가 넘는 B-29 폭격기가 소이탄하고 네이팜탄을 이제 도쿄 시내에 폭격을 했는데요. 이게 소이탄은 50만 발 그리고 네이팜탄은 1700톤을 쏟아 부었는데 이거는 원래 일반적인 공군 공군 작전 때 한 달가량 쓰는 폭탄량이라고 해요. 그거를 1945년 3월 5일 그날 저녁에 그날 밤부터 새벽 그 다음날 새벽까지 6시간 동안 한 달 동안 써야 될 폭탄량을 그냥 내리다 들이부은 거예요. 그것도 원래는 고폭탄 60%, 네이팜탄, 소이탄 40% 요런 비율로 쏟아붓거든요. 융단 폭격을 할 때. 왜 그렇게 하냐면은 독일은 보통 건물들이 그 시멘트,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
네이팜탄이라든가 소위탄 같은 거는 이 파괴시키는 폭발력보다는 화염을 일으키는, 불을 일으키는데 보통 많이 쓰이는 폭탄이에요.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 불만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충격파를 줘서 폭발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폭탄은 폭파시키는 용도의 폭탄이고요. 고폭탄 60%, 그리고 소위탄, 네이팜탄 40%를 이런 비율로 해서 그 당시 그 독일 도시 무슨 도시야? 이거 까먹었네. 하여튼 독일의 그 도시들에다가 융단 폭격을 했어요. 미 공군이. 근데 그 당시 일본 도쿄를 공습 작전을 지휘했던 커티스 르메이 장군은 100% 소위탄과 네이팜탄으로 다 전면 교체시킵니다. 폭탄들을.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 커티스 르메이 장군이 딱 그 도쿄 시내를 보니까 다 목조 건물인 거예요. 99%. 그러니 여기에는 고폭탄보다는 아예 그냥 네이팜탄을 쏟아 부어가지고 다 태워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는 커티스 르메이 장군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도쿄를 심판하려고 그 생각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그 6시간 동안 소위탄하고 네이팜탄이 쏟아지니, 자, 이 네이팜탄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휘발유가 잘 타잖아요. 근데 휘발유는 한 번에 확 타오르고 금방 꺼져요. 그래서 이 네이팜탄이라는 거는 그 휘발유에다가 나프텐산하고 팔미트산을 섞어가지고 그 나프텐산하고 팔미트산 그 이름을 합해서 네이팜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화학 첨가물을 섞어서 그거를 휘발유에 섞으면은 이 휘발유가 젤리처럼 끈적끈적한 물질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화력도 더 강해지고 특히 오래 타요. 10분 이상 막 타올라요. 그러니 이거는 이 네이팜탄 기름이 이런 살갗에 닿게 되면은 이거는 씻겨지지도 않고요. 떼어낼 수도 없고 그냥 살덩어리를 잘라내야 되거든요. 굉장히 악질적인 무기예요. 이 네이팜탄이. 그거를 그냥 쏟아 부은 거예요. 도쿄 시내에다가. 보통 전투 같으면은 한 달 동안 써야 될 물량을 그날 도쿄에다 6시간 동안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쿄가 완전히, 도쿄에서 진짜 지옥이 펼쳐진 겁니다. 진짜 지옥. 성경에 보면은 불못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불연못. 불바다죠, 불바다. 지옥을 불바다라고 표현해요, 성경에. 진짜 지옥이 그날 도쿄에 펼쳐진 거예요. 온 도쿄 도시가 불로 타오르는데, 그날 이 증언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 이제 불에 타 죽는데, 불에 타 죽지 않으면은 질식해서 죽고 산소가 모자르니까. 그리고 이제 도쿄 시내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강이 있는데, 그 강 이름이 뭐냐면은 스미다 강이라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스미다 강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안 타 죽으려고. 그 스미다 강으로 뛰어드는데 도쿄가 너무 뜨거우니까, 그리고 이 네이팜탄은 불에 떨어져도 금방 안 꺼져요, 이게. 그러니까 네이팜유가 스미다 강에 막 퍼져서 타오르고 있으니 스미다 강조차도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쿄 시민들이 그 스미다 강으로 뛰어드는데도 강물이 끓어오르니까 그 안에서 그냥 삶아져 죽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일본을. 하나님이.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일본을 심판하셨는지 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그림을 보면요, 자, 위에 왼쪽 사진이 B-29 폭격기가 융단 폭격을 하는 모습이고, 그 옆에 사진이 이 도쿄 시내 그 당시 불타오르는 모습을 실제 생존자가 그린 그림인데, 자, 저 위에 보면은 불덩어리 3개가 보이죠? 그게 공중에서 떨어지다가 갑자기 물방울처럼 팍 튀는 모습 보이잖아요. 저게 바로 네이팜탄이에요. 이 네이팜탄이 뭐냐면은 공중에서 이렇게 큰 덩어리 네이팜유를 담고 있는 그게 떨어지다가 공중에서 팍 폭발해요. 그러면 그
불타오르는 네이팜유 기름이 온 사방으로 퍼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여기저기 들러붙어가지고 불타오르는데 잘 꺼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도쿄가 지옥으로 변한 거죠. 지옥으로. 그래서 그 도쿄 대공습이 끝나자 원래 그 당시 도쿄 시민들 인구가 600만 명이었는데 도쿄 대공습 이후에 200만 명으로 줄어버립니다. 물론 그 중에는 도쿄가 이제 완전히 황폐화돼서 사람이 못 사는 도시로 변했으니까 그 얼마나 황폐해졌냐면 이 사진을 보면요. 이게 그 당시 도쿄 시내 모습인데 도쿄 대공습이 끝난 이후 사진을 찍은 모습인데 완전히 허허벌판이 돼가지고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아닌 다른 건물들은 모든 게 다 타버렸어요. 도쿄 시내가 저렇게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도시로 변해버렸으니 피난 가거나 그 도시를 떠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날 도쿄 대공습으로 인해서 최소 200만 명은 아마 불타 죽고 질식해서 죽었던 거예요. 정말 그날 지옥도가 도쿄에서 펼쳐진 겁니다. 자, 그것만 있습니까? 그 당시 일본의 젊은 청년들이 다 전쟁터에 끌려나가서 170만 명이 죽어나갔어요. 그 태평양 전쟁에서. 과달카날 섬, 오키나와 섬, 이오지마 섬 이런 데서 170만 명이 죽어나갔어요.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한테. 그러니까 그 당시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심판의 몽둥이를 들어서 그냥 일본을 후드려 팬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일본이. 그 나쁜 짓을 했으니.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이 지금은 많이 부드러워지고 착해진 거예요. 일본 사람들 많이 착해졌습니다. 제가 1930년대, 40년대 그 당시 안 살아봐서 안 살아봤지만 제가 근데 그 당시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은 일본 사람들 정말 교만하고 아주 살벌하고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이 군국주의 정신에 다들 물들어가지고. 그러니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나 동남아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지나가면 눈도 제대로 못 쳐다보고 그렇게 교만하고 아주 그냥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일본 사람들 그 당시에는 아주 그냥 기세가 등등했죠. 그 당시에. 근데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심판의 몽둥이를 후드려 맞고 난 다음에 그리고 메가더의 군정 통치를 받고 그리고 수십 년간 사실상 어떤 미국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일본 사람들이 그 아주 교만하고 완악했던 일본 사람들이 지금 많이 부드러워지고 착해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70년이나 지났지 않습니까? 70년이나 지났는데 뭔 놈의 반일 감정에 아직도 우리 인생을 낭비하고 국력을 낭비하냐 이거예요. 그 반일 감정에 70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일본의 사과를 굳이 안 받아도 하나님이 후드려 패셨다니까요. 일본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니까.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돼요. 일본을. 그렇지 않으면은 이 한일의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앞에 굽신거리면서 우리가 그날 정말 잘못했다. 36년 동안 당신들을 우리가 불법으로 강제 점령하고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정말 우리가 몹쓸 짓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와서 미안하다고 하고 용서를 구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아니 누가 그렇게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잖아요. 우리 주위 사람들을 봐도 누가 먼저 자기 자존심을 굽히고 와서 용서를 구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경우는 스스로 와서 용서를 구하는 경우는 용서를 안 구했을 경우에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거나 어떤 큰 손해가 왔을 때 그때 와서 용서를 구하는 거지. 용서를 구해도 그만 안 구해도 그만 이런 상황에서 누가 스스로 와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 드물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의롭고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드뭅니다. 드물어요. 마찬가지로 국가들 중에서도
그런 나라 없어요. 이 국제사회에서. 더군다나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잘 살고 국력이 세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이 와서 이제 와서 우리한테 와서 고개 숙이고 자존심 팍 꺾고 와서 용서를 구하겠냐 이겁니다. 그런 기대를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굳이 그 사과를 안 받아도 하나님이 후드를 패셨다니까 일본을.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금 많이 순해진 거고요. 착해졌고. 그러니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은 일본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용서를 직접 와서 용서를 구하고 이럴 일이 기대를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이런 사례가 없다니까요. 정말 그 구한말 못 살던 조선 같은 나라가 정말 이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은데요. 이 조선이란 나라는 정말 못 사는 나라였어요. 이거 언제 기회 되면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구한말 조선이라는 나라는 일본의 강제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어요. 그냥 온 나라가 무당천지가 돼가지고 무당 잡신들 귀신들 천지가 돼가지고 위에는 고종 황제 왕에서부터 밑에 천민들까지 다 무당짓거리하는 잡신 무당 귀신 그 귀신의 영으로 가득가득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가 미개해집니까? 부정부패로 가득하고 매간매직이 그 당시 양반이 70% 평민이 30% 그러니까 70% 양반은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 양반이 되려고 매간매직이 횡행하고 부정부패가 가득하고 그 당시 선교사들이 와서 썼던 일기를 보면요. 야, 한국이란 나라, 조선이란 나라 정말 여기 희한한 나라다. 아니, 남자들이 아무도 일을 안 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 처먹고 노름짓거리만 하고 있고 일하는 사람들이 여자밖에 없어요. 여자들이 밭에 가서 일하고 논에 가서 농사 짓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랬던 나라예요. 그리고 온 나라가 똥냄새가 나요. 그 대변을 이제 그 밭에 뿌리고 논에 뿌리는데 그거를 그냥 온 사방이 논밭이니까 그거 똥을 다 뿌리고 앉아 있으니 온 나라 전체가 똥냄새가 나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똥냄새가 안 나는 곳이 없어요. 아니, 이제 변을 뿌리면은 그 땅에 묻어서 그 발효가 돼서 퇴비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의식이 하나도 없으니 그 똥을 뿌려도 적당히 뿌려야지. 그랬던 나라예요. 정말 못 사는 나라. 그랬던 나라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잘 사는 그 후진국이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낀 나라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됐다 이겁니다. 근데 저 문재인 정권이 이 나라를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본을 용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일본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한국하고 일본이 힘을 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굳이 미국의 도움을 안 받아도 중국과 러시아를 충분히 막아낼 수가 있게 돼요. 한국과 일본의 자유민주주의 그 정신이 이 동북아를 넘어서 동남아까지 그 영향력이 뻗어나가고 그러면은 이 한국과 일본의 자유민주주의 그 정신으로 이 동남아, 이 동아시아, 남아시아 이 지역이 한국과 일본의 패권 영역 안에 들어오게 되고요. 평화가 정착이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감히 넘볼 수 없는 평화 지역이 형성돼요. 엄청난 평화 지역이 형성되고 그 안에서 거의 자유 경제권이 또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굽신거리고 나와서 아이고 한국하고 일본 형님들 우리도 그 경제권 안에 끼어달라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복을 많이 받은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을 용서해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다음 편에서는
지금 볼턴이 와서 NSC 보좌관, 볼턴 보좌관이 우리 한국에 이제 오늘 올 텐데, 내일까지 한국에 머무다 가는데 아마 호르무즈 해협 쪽에다가 우리 한국 해군의 군함을 파견을 해줘라 이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 편에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